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명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평생을 부모 복도 남편 복도 없는 박복한 팔자라는 얘기를 들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운명 따위에 굴복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냈죠. 지금부터 어떻게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섰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남편을 소개하자면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 없는 한량의 도박꾼이었습니다. 손 한 번 올린 일 없이 순한 사람이었지만 폭력보다 더한 노름에 빠진 인간이었죠. 알고 보니 대학교 시절부터 노름에 빠졌다가 끊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저를 만났다더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식당이며 남의 집 파출부며 뭐든 다 하던 저를 만난 남편은 누울 자리를 깔았습니다. 자기 일을 굳이 안 해도 제 수완으로 먹고는 살겠다 싶었던 거죠. 아이를 둘 낳자 남편은 일명 도리지 꽃땡 그 무섭다는 섰다 노름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100만 원 아니 10만 원만 있어도 그 지긋지긋한 섰다판으로 불이 나게 향하더군요. 그렇게 밤새 노름을 하다가 아침이 되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저는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은 드물었고 가끔은 겨우 하루치 식비 정도를 벌 때도 많았죠. 그런 날에는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주는 대신 싼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제 운명을 바꾸었던 그날은 날짜마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1999년 12월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새벽 6시쯤 가게에 도착했는데 묘하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나간 남편이 연락도 없이 새벽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남편의 부재는 저에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도박판이 보통 늦은 밤에 벌어지기 때문에 새벽까지 치다가 얼큰하게 취해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개평으로 받은 돈으로 호프집 치킨을 한 마리 싸들고 오는 게 애비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정리하고 시계를 힐끗 보니 벌써 8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아침 장사 준비를 하는데 열이 나서 학교에 못 보내고 가게에 데려온 둘째 아이가 계속 칭얼거렸어요. 병원에라도 데려가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 인간 도움이 안 된다니까. 현준이 병원이나 데려가면 좀 좋아? 저는 신경질이 나서 혼잣말을 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그렇게 점심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가게에 놓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만취 상태로 이제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일 거라고 생각하고 앞치마에 물기를 쓱쓱 닦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현우 아빠? 지금 들어온 거야? 여보세요? 김선희 씨 전화번호 맞나요? 지금 신촌 병원으로 당장 와주셔야겠어요. 네, 제가 김선희인데요. 근데 병원이요?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박영식 씨 처되시는 분 맞으시죠? 남편께서 많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자의 딱딱한 말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급히 가게 문을 닫고 평소에는 절대 타지 않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택시 안에서 열이 올라 엉엉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해보니 남편은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흰 천을 거둔 남편의 얼굴은 마치 잠든 듯 평온했습니다.
손발끝이 시퍼렇게 얼어있다는 것 외에는 제가 늘 보던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그동안의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황당한 상황에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의사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저체온증으로 길에서 쓰러진 후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병실에 더 계실 수 없으니 사망 진단서 끊고 장례식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참 씁쓸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남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돈이더군요.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저희 형편에 너무 비싸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병원비를 지불하고 사망 진단서를 떼면서 저는 문득 결혼 전 처녀 시절에 친구를 따라갔던 철학원을 떠올렸습니다. 수염을 소복하게 기른 자칭 선생이라는 남자는 누렇게 바른 책을 한참 뒤적였죠. 그렇게 제 사주를 보더니 한참을 혀를 찼습니다. 아유, 이 아가씨,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지지리도 없네. 근데 신기하게 자식 복은 흘러 넘치는 수준이야. 아가씨,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럼 말년에 좋은 일 생길 거니까. 그때 그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는지 부모님을 일찍 잃고 이제는 과부까지 된 현실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유일한 친구인 상범 씨는 수척해진 얼굴로 장례식장을 찾아와 저를 붙잡고 통곡하더군요. 형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어요. 상범 씨, 어제 둘이 같이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수님, 면목이 없습니다. 어제도 섰다 치다가 다 떼이고 허름한 가게에서 한잔했어요. 근데 형님은 진짜 의자에서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술을 들이붓더라고요. 제가 집에 데려다 주려 했는데 하도 혼자 간다고 손을 휘적거려 싸서 찜찜했는데 그냥 보냈어요. 안주로 나온 감자튀김 애들 준다고 곱게 싸길래 술이 좀 깼나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본 형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상범 씨의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불과 5분 정도 거리의 골목에서 새벽잠이 없는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거든요.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든 남편의 품에 들었을 감자튀김을 생각하니 정말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장례식장에 이제 막 도착한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외쳤습니다. 이년, 이 망할 년,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을 년인 거 내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멱살잡이에 아무 말도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원래도 시댁 식구들은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더욱 그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시누이 둘은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었고 시아버지가 뜯어말리자 상황은 쉽게 마무리됐어요. 그저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 것 같았던 느낌이었죠. 사람들이 떠나간 남편의 장례식장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유산도 없었고 남편이 세상에 남긴 건 어린 아들 둘뿐이었어요. 세상에 홀로 남은 저는 남편의 죽음보다 당장 장례식 비용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피로는 어김없이 몰려오더군요. 골방에서 잠든 아이들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 눈을 떴을 때 방문 틈새로 신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오빠가 망난인 줄은 알았는데 어떻게 남긴 재산이라고는 꼴랑 지금 사는 집 하나밖에 없대? 그것도 새언니가 벌어서 산 거 아니야? 그러게, 오빠네는 생각해보면 집에 뭣도 해준 적도 없잖아. 둘이서 그동안 악착같이 장사해서 어디다가 다 쓴 거야? 진짜 도박판에 싹 다 꼬라 박은 거야? 왜? 그래도 판돈 딴 날이면 엄마한테 금반지며 팔찌에 목걸이까지 잘도 사다 바쳤잖아.
그렇게 모은 게 20돈은 좋게 넘을걸? 그래도 아들이라고 엄마가 엄청 좋아하던데. 꼴에 효자놀이는 하고 싶었나 보지. 예, 유산은커녕 빚 없으면 다행이다. 괜히 불똥 튀지나 않게 혹시 현우 엄마가 잠깐 얘기라도 하자고 하면 피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 비용에 단 1원도 보태주지 않았고 자기 손님들의 부조금까지 싹싹 긁어갔습니다. 그렇게 장지까지 가면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범 씨를 통해 남편이 빚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판에서 쩐주한테 300만 원을 빌렸다고 했죠. 장례식까지 치르고 나니 정말 여윳돈이 없어서 고작 300만 원 때문에 가게를 내놓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막무가내로 시댁에 쳐들어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사주었다던 금부치를 뺏어올 심산이었죠. 시댁 문을 두드리자 놀란 눈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우들과 한데 모여 태평하게 과일이나 깎아먹고 있더라고요. 뭐야, 현우애미야, 네가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저는 시모의 말에도 대답 없이 잠자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서랍이며 옷장 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시댁 식구들이 문을 두드리며 난리가 났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옷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둔 작은 상자 안을 열자 굵직한 목걸이며 촌스러운 알반지가 가득 들어있더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우리 현우랑 현준이 키우는데 쓸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못 배워먹은 게 어디서 시댁 물건에 손을 대? 부모 없이 자란 티를 이렇게 내는 거냐? 시모는 저에게서 상자를 채가려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저는 상자를 품 안에 감췄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가게돈을 몰래 훔쳐서 도박장에 갔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래도 제 몫이었어요. 이 돈이 없으면 꼼짝없이 가게를 빼야 된다는 생각에 물러설 곳이 없는 저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이 금부치들 다 남편이 도박해서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제 가게에서 몰래 야금야금 훔친 돈으로 딴 거라고요. 이건 제 권리예요.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나서며 시댁 식구들을 말렸어요. 다들 그만 못해. 아가, 네 말이 맞다.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애들 잘 키워라. 우리 코가 석자라서 도움 못 줘서 정말로 미안하다. 시부의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화를 못 이기고 손까지 떨고 있었고 신우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눈만 굴리고 있었죠. 저는 시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상자를 꼭 안은 채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정신이 맑아졌어요. 눈물이 흐르려는 것을 꾹 참으며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아이들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가게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옆 시장통 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 아들들도 초등학교 1, 2학년에 나란히 재학 중이었죠. 형제 분식이라는 이름의 가게는 크진 않았지만 넉넉한 양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게 내부는 문에 들어서면 작은 테이블 몇 개와 주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낙서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주방에서는 항상 고소한 튀김 냄새와 매콤한 떡볶이 향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시간이면 컵떡볶이를 먹으며 제잘되는 아이들로 가득한 가게였는데 어느 순간 파리만 날리더라고요. 마침 눈에 익은 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앞을 지나가길래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얘, 너 우리 현우랑 같은 반 준석이 맞지? 요새는 왜 떡볶이 먹으러 안 오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줌마, 사실 저는 형제분식 떡볶이가 제일로 맛있는데요. 우리 엄마가 여기 떡볶이 더럽다고 먹지 말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이유를 몰라 혼란스러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린 당사자를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손님이 오지 않아 그대로 남은 떡볶이를 할 일 없이 적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나가는 학부모들이 속닥거리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 형제분식이 여기야? 아니, 요새 다들 형제분식 위생이 진짜 별로라고. 남은 재료 다 때려넣고 그대로 다음날 장사한다며? 맞아, 신떡으로 떡볶이 만든다잖아. 애아빠 그렇게 가고 어려워서 그런가? 그래도 먹는 걸로 그러는 건 아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저는 떡볶이를 항상 위생적으로 만들었고 남은 음식은 다음날 절대 팔지 않았어요. 남은 음식을 모두 버리면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참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을 때 평소 자주 오던 단골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릴까요? 오늘 첫 손님이셔서 많이 드릴 수 있겠네요. 아, 사실 저는 떡볶이 사러 온 게 아니고요. 네? 그럼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손님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얘기하더군요. 사장님, 요즘 좀 힘드시죠? 사실 요새 여기 위생 안 좋다는 소문이 너무 파다해요. 저 왜 여기 초입에서 화장품 가게 하시는 신우분이 퍼뜨린 소문인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가족이 나서서 그럴까 싶어서 다들 안 먹는데요. 저야 여기 오래 다녔으니 사장님이 안 그럴 뿐인 거 알지만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들러 먹는 떡볶이와 오뎅인데 하늘에 맹세코 항상 위생에 신경 썼거든요. 내 가게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이야기한 첫째 신우는 시장에서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말이 화장품 가게지 형형색색의 싸구려 매니큐어와 샴푸가 진열되어 있었고 한켠에는 옷도 떼어다가 팔았습니다. 이게 다 신우가 퍼뜨린 모함이었다니 생각지도 못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쓰레기를 버리고 오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신우를 발견하고 뜨거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신우는 파리만 날리는 분식집을 보더니 만족한 듯 씩 웃고 있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귀신 본 듯 깜짝 놀라는 신우를 붙잡고 소리쳤죠. 아가씨가 우리 가게 위생 더럽다고 했어요? 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내 가게 망치려고 하냐고요? 신우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발뺌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소문을 냈다 그래요? 저도 지영이 엄마랑 형제 엄마가 하는 얘기 들은 거라고요. 이런 소문 안 나게 하려면 애초에 장사를 깨끗하게 하셨어야지. 주변을 보니 어느새 하원하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제히 서서 이 사단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기에 더더욱 물러설 수 없었죠. 저는 오히려 그 엄마들에게 다가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을 텐데 어디 한번 확인해봐? 그래, 지영 엄마랑 형제 엄마란 말이지? 소문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삼자대면 해봅시다. 누가 먼저 퍼뜨린 건지 여기서 확인해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지 몰랐는지 신우는 더욱 당황하며 얼굴이 하얘지더니 노선을 바꾸더군요. 언니 떡볶이 더럽게 만드는 거 다 사실 아니에요? 아니, 업장위생이 중요하지 누가 먼저 퍼뜨렸는지가 중요하냐고요.
그럼 증거를 대봐. 내가 떡볶이 더럽게 만드는 거 본 사람 있어? 있냐고? 누구냐고? 접대 박 씨가 떨어뜨린 떡볶이 다시 넣는 거 다 봤대. 냉장고 전기세 아까워서 쉰떡이건 뭐건 가리지 않고 써서 냄새 가리려고 조미료도 엄청 넣는다더라. 이제 좀 믿을만해? 신우가 직접 꺼낸 박 씨 이야기에 구경하던 아줌마들은 수근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궁지에 몰린 신우이가 두 낙수에 혀를 쯧쯧 찼죠. 야, 박 씨하고 네 사이가 보통 아니라는 거 이 바닥 아줌마들 다 아는데 뭔 개소리야.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둘이 내연관계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콧방귀를 뀌며 말하자 신우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씨랑 나랑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디서 생사람을 잡긴. 하여튼 난 점심 장사하러 갈 거니까 장사 똑바로 해요. 네? 그렇게 신우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나자 구경하던 상인들은 신우의 뒷모습에다 대고 박 씨 안부를 물으며 일제히 비웃었습니다. 어이, 애인한테 위로받으러 가는 거야? 현지 엄마야, 오후에 박 씨한테 물건값 받으러 오라고 전해줘. 온 시장바닥 사람들이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다 아는데 안 들켰다고 생각하다니 참 한심했죠. 박 씨는 시장에 있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남자였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업복 차림에 탑차 트럭을 몰며 새벽마다 시장을 누비는 활기찬 사내였어요. 덩치가 크고 뻣뻣한 수염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죠.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박 씨는 좋게 말하면 성격이 좋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시장에서 싸움이 났다 하면 싸우든 말리든 간에 박 씨가 안 끼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 덕분에 이곳저곳에서 소문이 무성했어요. 특히 신우이와 불 꺼진 가게에서 만난다거나 탑차 트럭에서 미르를 즐긴다는 등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작은 시장통에서는 개미만큼 작은 일도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었지만 진실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두 눈으로 두 사람의 미래를 목격했었습니다. 몇 개 점포가 나가 한가했던 골목에서 우연히 신우이와 박 씨가 얘기를 나누는 걸 봤거든요. 박 씨는 양파며 감자 상자를 탑차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둘이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포옹을 하더군요. 누가 보면 어떡해. 신우이가 걱정스레 말하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좀 보라 그래. 우리가 만나는 거 누가 모른다고. 다들 쉬쉬해주는 거 보면 은근히 응원하는 거겠지. 그 대화를 들으니 속이 뒤집히는 듯 했지만 사는 게 바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둘의 미래는 계속됐고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시장에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는 곳이라는 걸 간과했나 봐요. 오늘 사건으로 시장 바닥은 금세 웅성거렸고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소문이 번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집 위생 문제는 묻히고 신우와 박 씨가 내연관계라는 이야기가 더 뜨거운 관심사였어요. 그 소문은 곧바로 시부모와 시매부의 귀에도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신우 옆집에 사는 승훈 엄마는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 실감나는 연기로 어제의 상황을 전했죠. 아니, 그 점잖고 착하던 현지 아빠가 소리소리 지르며 집을 나가더라니까. 정말이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어. 더 이상 못 산다며 이혼하자고 소리치는 시매부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집 밖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신우는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딸아이 양육권마저 시매부에게 빼앗겨버렸죠. 이혼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가게 문도 닫더군요. 신우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만 제 탓은 아니었어요. 형제 분식의 작은 가게 안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제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음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 가게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멀리서도 포장을 하러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저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매일 저녁 장사를 마감할 때가 되면 저는 손님들에게 남은 떡볶이와 튀김, 오뎅을 아낌없이 퍼주곤 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다음 날 다시 팔 수 없으니 어차피 다 버릴 바에는 듬뿍 드리는 게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매가 매일 저녁마다 1,000원어치씩 떡볶이를 사가는 겁니다. 아줌마, 죄송한데요. 혹시 떡볶이랑 튀김 합쳐서 1,000원어치도 팔아요? 누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거절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떨고 있었어요. 그럼 아줌마네 가게는 1,000원어치도 팔아. 걱정 말고 들어오렴. 아줌마가 조금 맛보라고 줄 테니까 먹고 갈래? 남매가 올 때마다 저는 남은 떡볶이와 튀김을 한가득 싸주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찾아오는 남매가 궁금해서 어느 날 간식으로 먹는 거냐고 물어보니 아이들은 어리둥절해서 대답하더라고요. 간식이요? 간식이 뭐예요? 눈을 동그랗게 뜬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누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 가져가서 저녁으로 먹고 남겨놨다가 학교에도 싸가요. 이걸 학교에 싸간다고? 다 식어서 딱딱하고 맛없을 텐데 엄마가 도시락 안 싸주시니? 엄마는 저희 아기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여기 떡볶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 음식이 하루에 먹는 유일한 식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매는 언제나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누나인 수정이는 키가 길쭉하게 커서 손목이며 팔목이 앙상한 아이였고 동생인 수철이는 작은 체구에 까만 눈동자가 또랑또랑 빛났습니다. 신발은 다 해져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지만 두 아이의 눈빛만은 참 맑고 밝았습니다. 매일같이 그 아이들이 떡볶이를 사러 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초등학생 엄마들에게 수소문해보니 남매는 언덕 동네의 판자촌에서 노쇠한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매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듬뿍 싸주며 아줌마가 집에 같이 가봐도 되냐고 묻자 흔쾌히 허락하더군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동네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곳에서도 가장 허름한 판잣집이 아이들의 집인 걸 깨달았습니다. 집은 기울어진 지붕에 낡은 판자로 덧대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집 앞 작은 마당에는 쓰러진 자전거와 낡은 신발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저기 계신가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팔수는 훨씬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버선발로 나왔는데 볼이 움푹 패이고 몸은 말라서 병색이 완연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힘겹게 눈을 뜨고 계셨어요. 아이들은 쾌활하게 달려가 할머니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떡볶이 많이 주시는 고마운 아줌마예요. 아이들이 밝게 소개했고 저는 인사하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전 요 앞에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손주분들이 참 착하고 예뻐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가 인사하자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이 늙은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까무룩 정신을 놓으면 생떼 같은 손주 애들 밥을 못 챙겨. 고맙네.
요새 애들이 다행히도 굶지를 않나 싶었는데 자네였구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쇠잔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집 내부는 제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지 군데군데 녹슨 양동이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신문지로 덧대어져 있더군요. 좁은 부엌 냉장고에는 다 쉬어버린 반찬에 밥통에는 누렇게 삭은 밥이 들어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부엌에서 익숙하게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그릇을 꺼내 떡볶이와 튀김을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인 것 같았죠. 아이들을 본 할머니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 애들 밥이라도 챙겨야 하는데 이래서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를 도와 부엌을 정리하고 혹시 몰라 쑤어온 죽을 꺼내 아이들 할머니와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먹는 따뜻한 죽에 기뻐하며 할머니 곁에 바싹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요. 요새 들어선 내가 죽으면 이 애들은 어쩌나 싶어요. 혼자 남을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결심했어요. 할머니, 저도 이 또래의 아이들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손주분들 돌볼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도시락을 2개 더 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싸던 도시락에서 양만 늘리면 되니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저는 학교 갈 때 꼭 들러 도시락을 가져가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꼭 가져가서 점심시간에 먹어야 돼. 알았지? 제가 말하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 수철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고 수정이도 조그맣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저는 판자촌에 가서 할머니를 살폈어요. 집에 밥도 해두고 반찬도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죠. 적어도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의 볼에 조금이나마 살이 오르는 걸 보니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남매의 할머니는 부쩍 기침이 심해지셨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해 겨울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평생 모은 통장을 주시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연락할 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상주 노릇을 하며 할머니의 장례식을 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도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손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둘째 시누이는 굳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착한 척한다고 비아냥대더군요. 언니, 내가 충고 하나만 할게요. 오지랖 좀 그만 부리고 착한 척도 그만해요. 뭐 대단한 인연이라고. 신우가 비웃으며 말하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장례식장에서 꼭 그런 소리 해야겠어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배운 건 없지만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살으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람에게 인이 없다면 짐승과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대노하며 꾸짖자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시누이는 얼굴이 벌개져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섰죠. 할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집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 판잣집에 어린아이들을 차마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온 후 우리 집은 4명의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내 아이들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부족한 형편임에도 고맙게도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첫째인 수정이는 10살이 겨우 넘는 나이였지만 살뜰하게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줌마, 제가 동생들 밥 먹이고 씻길게요.
수정이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짐짓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고 고마웠죠. 우리 집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찼죠. 아침마다 우리 집 식탁은 항상 웃음이 넘쳤습니다. 엄마, 오늘도 김치찌개 해주셔서 고마워요. 한 아이가 고마워하며 말하면 다른 아이들도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누가 말하는지도 모를 만큼 시끄러웠는데 짹짹거리는 귀여운 아기 새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생기기도 했어요. 특히 제 첫째 아들 현우와 수철이는 자주 투닥대고 싸웠습니다. 두 아이들은 생일이 한 달가량 차이 나는 동갑내기였는데 싸움의 원인은 주로 내가 형이네, 네가 형이네, 겨루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불러 혼내고 서로 안아주게 했습니다. 얘들아, 싸우면 안 되지.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야 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며 화해를 시키면 아이들은 잔뜩 성이 난 얼굴을 하고 서로의 배가 닿지 않게 안곤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우스워 저는 배를 잡고 웃었죠. 한 번은 현우가 초등학교 고학년 형들에게 맞고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철이는 종주먹을 쥐고 복수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누가 내 동생 괴롭혔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실제로 형들에게 맞선 수철이는 코피가 터질지언정 다시는 현우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어요. 동생은 꼭 형이 지켜줘야 한다는 말과 함께요. 그 뒤로 2명의 동갑내기 친구들은 세상에 둘도 없이 각별해졌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가끔 특별한 주말에는 아이들을 모두 시장에 데려와 찹쌀 꽈배기며 닭꼬치를 사주기도 했죠. 엄마, 오늘도 시장 가는 거예요? 닭꼬치 먹고 싶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며 시장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시키지 않아도 줄줄이 손을 잡고 나가곤 했어요. 고만고만한 나이대의 아이들은 눈길을 끌었고 누군가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남매예요. 착하고 똑똑한 애들이 넷이나 되네요. 그렇게 비록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정성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저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 문이 열리고 낯익은 남자가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아이들의 큰아버지였어요.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야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조카들을 건사하기 위해 물어물어 찾아온 거였죠.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제 조카들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의 자식 키우기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복 받으실 거예요. 이제 저랑 제 처가 아이들 데려가겠습니다. 남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을 보낼 시간이 왔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큰아버지를 보자마자 껴안고 엉엉 우는 걸 보니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사람임을 느꼈기에 보내줘야만 했죠. 아이들은 집을 떠나기 전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저희 길러주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느새 훌쩍 자라서 교복을 입은 수정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꽉 맞잡았어요. 그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아줌마도 너희들 잊지 않을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철이는 저를 바라보며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힘들 때마다 아줌마가 해주신 말 생각할게요. 아줌마 덕분에 저희가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까불거렸던 수철이의 진심을 듣자 저는 그동안의 고된 세월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짐을 챙겨 떠나는 날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해먹였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큰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살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는 듯 머뭇거리더니 동시에 돌아보더군요. 그 순간 그동안의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낸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두 아이들은 한 발짝 뒤돌아보며 울먹였어요. 아줌마, 자주 올게요. 건강하세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아이들이 사라진 후 집은 적막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는 텅 비었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죠. 4명의 아이들이 한데 모여 깔깔대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함께 식사하던 따뜻한 공기가 사라지니 너무나도 상실감이 컸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작은 흔적들, 손때 묻은 책, 장난감들을 바라보며 그리움이 더욱 커져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두 아들 현우와 현준이도 한동안 남매를 그리워하더군요. 특히 현우는 수철이와 항상 같이 놀고 싸우며 형제처럼 지냈던 만큼 후유증이 더욱 컸어요. 엄마, 수철이 형이랑 같이 놀던 거 생각나. 오늘도 같이 캐치볼 하고 싶었는데. 엄마, 수정이 누나가 책 읽어주던 거 너무 좋았는데 누나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아이들이 겪는 두 번째 이별이었기에 지켜보는 저도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얘들아, 수정이랑 수철이도 우리가 똑같이 보고 싶을 거니까 조금만 참자. 같은 서울 하늘에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때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충격적인 사건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그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제 인생을 바꿨던 그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애들 아빠의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방에서 떡볶이 소스를 만들고 튀김기름을 갈았죠. 밖은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가게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발이 날리는 걸 한참 보던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려앉았던 차양 상태를 보려고 했거든요. 차양이 혹시 아주 내려앉을까 싶어서 쌀이비를 들고 위에 쌓인 눈을 탁탁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김에 가게 앞에 쌓인 눈도 쌀이비로 쓸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깨질 듯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팔다리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걸 느끼며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길거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차가운 눈이 제 옆 얼굴에 닿는 감촉이 선뜩했어요. 하얀 눈은 야속하게도 제 시야를 점점 더 덮어가는 느낌이었죠. 숨을 쉬기도 힘들고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 사이로 눈밭을 지나가는 둘째 신우를 보았어요. 어느 날엔가 비싸게 주고 샀다며 자랑하던 흰색 패딩을 입고 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죠. 아가씨, 살려줘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쥐어짜듯 불렀습니다. 신우는 잠시 멈춰서 저를 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위를 휙휙 둘러보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원망스러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쌕쌕 몰아쉬고 있었죠. 둘째 신우는 평소 첫째 신우의 이혼 사건 이후로 저를 고깝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 목숨이 달린 형국에도 외면할 만큼 미워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이유를 따질 힘조차 없었습니다.
주위는 고요했고 저를 덮는 눈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아득해지고 차가운 눈에 덮여가는 몸뚱이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안 되는데, 우리 애들 대학교 들어가는 건 봐야 하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작은 희망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차가운 겨울의 눈밭에서 생사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고함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이어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얼굴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저는 그 손길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저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의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고 시야는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까무룩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겨울의 차가운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시야에 들어온 건 4명의 아이들이었어요. 현우와 현준이는 물론이고 수정이와 수철이의 얼굴이 올망졸망 보여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여기가 천국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저는 힘이 없는 와중에도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깼다! 엄마! 엄마! 큰아들 현우가 울먹이며 외치자 병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난히 속이 여린 막내 아들은 엉엉 울며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엄마,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무서웠어. 고작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까지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피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산골남매들이 여기 어떻게 온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저희 분식집에 놀러왔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로 부쩍 학업이 바빠 한 달에 한 번쯤만 얼굴을 볼 수 있었거든요. 쓰러지기 전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의식을 잃어갈 즈음 수철이의 얼굴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쓰러지던 그 순간 옆 동네에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수철이는 잠시 가게에 들렀다고 합니다. 제 얼굴을 볼 요량이었는데 제가 가게 앞에 눈이 소복하게 덮인 채로 쓰러져 있던 거죠. 수철이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가게 전화로 신고를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신문으로 얼굴 밑을 받치고 고사리 손으로 한참을 녹여줬던 겁니다. 그때 아이가 가진 거라곤 빨리 배달해야 했던 신문뿐이었을 텐데 저를 살리려는 마음에 망설임도 없이 신문을 받쳐준 게 너무 눈물겹고 고마웠어요. 저는 수철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수철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아줌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 정말 무서웠어요. 아줌마 이대로 돌아가실까 봐. 아줌마 돌아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아주머니, 무사히 눈 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주머니 잘못되시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너무 막막했어요. 수철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목을 놓아 울더라고요. 이 아이도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14살 아이일 뿐이었는데 너무 큰 짐을 지어줬던 게 아닐까 싶어 미안했습니다. 저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수철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혈관 시술을 받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고 나서 저는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둘째 신우와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시댁 문 앞에 서자마자 망설임 없이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쾅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라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이혼한 첫째 신우, 그리고 둘째 신우네 애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시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어요. 오직 시모만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죠. 얘는 올 거면 말을 하고 오지. 아파서 입원했었다며? 과일 가게 영주댁이 그러더라. 가볼까 했는데 어딘지 몰라서 찾아가지도 못했네. 모르는 게 아니라 올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저는 시모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우리 가게 앞에서 나 봤죠? 나 쓰러진 거 보고도 그냥 지나쳤잖아. 아가씨가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신고 정도는 해줄 수 있었잖아요. 제가 화를 내며 따지자 둘째 신우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발뺌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네가 맛이 가서 헛것을 본 거겠지. 내가 헛걸 봤다고? 당신 그날 흰색 패딩에 검정 배낭 메고 있었잖아. 배낭에 매달린 구슬 달린 열쇠고리까지 기억나는데 아직도 내가 헛소리하는 것 같아?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서방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남댁, 혹시 그게 무슨 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새벽이에요. 새벽부터 시장 가로질러서 바쁘게 어딜 가더라고요. 당신이 맞네. 그날 교회 새벽기도 나가던 날이었잖아. 그렇게 그날의 퍼즐이 맞춰지자 시부와 시매부는 신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것도 네 새언니가 쓰러져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다니. 내 너를 그렇게 키웠냐? 시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매부도 실망한 눈빛으로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당신이 큰 실수했어. 처남댁한테 무조건 사과드려. 빨리! 저는 분개한 마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가씨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런 행동을 해요? 아무리 날 싫어해도 그렇지.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치는 게 말이 돼요? 살아있으니 다행이지. 그대로 지나쳤다가 내가 콱 죽기라도 했으면 방조죄야. 알아? 신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는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시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가, 현우의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래도 그간의 정을 봐서라도 신고는 말고 덮어줄 수 있겠니? 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단돌이 하마. 저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부끄러운 줄 알았는지 가게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제 인생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저는 제 가족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가족이라고는 오직 아이들만 남았죠. 하지만 오히려 후련함을 느끼며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단잠을 잤습니다. 20여 년 전 산골남매와 처음 연을 맺은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매는 고등학생이 막 되었을 때 큰아빠를 따라 미국으로 떠났어요. 이후로 편지를 몇 번 주고받다가
완전히 연락이 끊겼죠. 저는 너무나도 서운했지만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저는 한동안 피곤하면 오른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60년 동안 멀쩡했던 제 몸이 처음으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절망감이 엄청나더군요. 저는 매주 꾸준히 재활훈련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재활치료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고 조금씩 나아졌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고 제가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아이들이 극진히 도와준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10년 전 옆 골목에 있던 상가에서 분식집을 다시 열 수 있었어요. 사실 분식집을 다시 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뻐서였죠. 해맑은 웃음소리와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제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떡볶이 소스를 만들고 튀김을 준비하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들들은 이제 제발 쉬시라고 만류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한 떡볶이를 만들며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서 튀김 반죽을 만들고 있던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남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튀김옷을 입히던 손이 멈추고 입이 절로 벌어졌죠. 키가 훌쩍 커버린 두 사람은 바로 매일같이 꿈에서도 보던 수정이와 수철이 남매였습니다. 아줌마! 수정이는 밝게 외치며 다가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울먹이던 수철이는 분식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아줌마, 저희 왔어요. 절 받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이사하다가 주소를 잃어버려서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수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첫째 수정이는 현지에서 미국인과 결혼해서 예쁜 딸아이도 낳았더라고요. 남편 또한 수정이의 뜻을 존중해서 아이와 함께 곧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사진을 보여주며 아이 이야기를 할 때 수정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어요. 수철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었죠. 저희 이제 미국에서 일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주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수철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지난 회한들이 사무쳤거든요. 잘 돌아왔구나. 너희들 정말 잘했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아이들이 다시 제 곁에 돌아와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 불러야겠네요. 저희는 항상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둘이 만나면 항상 어머니 얘기만 하다가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맞아요.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어머니 얼굴이 생각났어요. 꼭 뵙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얘들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곧 소식을 들은 현우와 현준이도 남매와 재회했습니다. 어려서 형제들처럼 커서 그런지 나이 들어도 어색함 없이 서로 반가워했어요. 야, 수철아, 너 여전히 똑같다. 야, 임마, 오랜만에 만난 형한테 너라고 해도 되는 거냐? 두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헤드락을 걸으며 장난까지 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수철이와 수정이와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어요. 수정이는 미국인 남편에게 저를 친엄마 같은 분이라며 소개했고
아이와 함께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저를 향해 꼬물꼬물 손을 내미는 손주는 그야말로 천사 같았죠. 그렇게 재회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들 현우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당장이라도 신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검사를 받아봤는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둘째 현준이도 검사를 했지만 거부 반응이 있어 이식이 불가능했고요.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수철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현우 이식 제가 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와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철아, 그건 안 될 말이다. 내 자식 살 좀 뜯어서 다른 자식 살리고 싶은 어미가 어딨겠니? 안 돼. 수철이 너 내년에 결혼할 사람 있다며. 절대 못 봐도. 현우야, 너 내 동생이야. 형이 돼서 동생 목숨 하나 못 살리겠어? 하지만 수철이의 결심은 완강하더군요. 결연한 눈빛에서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결국 수철이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적합성 검사를 했고 정밀 검사 끝에 높은 적합도로 수술을 진행하게 됐어요. 수술 전날 밤 수철이는 병실에서 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가 언제 이렇게 훤칠하고 듬직하게 큰 것일까요? 저는 수철이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철아, 큰 결심해줘서 고맙다.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너희가 우리에게 와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수철이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현우 살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오히려 하늘에 감사해요.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현우와 수철이는 함께 회복해 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격려는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죠. 산골남매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가족에게 큰 기적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는 정말 끈끈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수철이의 성화에 상견례 자리에도 나갔고 식장 혼주 자리에도 앉았습니다. 환한 조명이 새롭게 맺어진 부부를 비추는 그 순간 제 눈에는 기쁨과 뿌듯함으로 가득한 눈물이 맺혔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신랑 측 혼주석에 계신 분 주목해 주세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인 신랑과 누나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키워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신랑 신부 또한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을 참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이 더욱 특별해졌어요.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내가 더 고맙지.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내 남매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 길을 돌아 저희 가족은 드디어 행복을 찾았어요. 주말이 되면 내 남매가 모두 모여 왁자지껄 식사를 하고 분기마다 여행을 가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년에 자식 보기 좋다는 철학원 선생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준이와 현우, 수정이와 수철이가 모두 제 곁에 있어줘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고
옳은 길을 걷는다면 결국엔 가시밭길을 지나 그간의 땀을 식힐 수 있는 넓은 들판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